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장기 정책에 들어간다. 더 이상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기 힘들다. 제발 금융위기 닥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 체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자, 한국 경제 지금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는 좀 심각한 상황인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 전문가들이 흔히 부채,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뭐 기업 부채, 뭐 등등이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채는 왜 늘어나요? 금융기관이 대출을 많이 늘렸으니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채 이면에는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현재 경제학은 자꾸 한 면만을 보게 해요. 수요를 봤으면 공급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가계 부채 혹은 기업 부채, 국가 부채 이면에는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출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자본 축적이 충분해야 돼. 자본 축적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에요? 아니잖아요. 자본 축적이 많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면 부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자본 축적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왜 부정적으로 보냔 말이에요. 물론 부채가 많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그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만 자꾸 보니까 다른 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때문에 금융위기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금융위기나 경제 파국은 일정한 경제 원리 하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위기 파국은 금융위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거치고 장기 정체를 하기도 해요. 이 4단계를 거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또 그 엄연한 경제 원리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경제학 강의하는 시간도 아니고 경제병력 강의하는 시간도 아니니까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그 경제 원리가 아주 쉽게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이 책을 좀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이거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요 책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만약에 한국 경제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좀 뭐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 경제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제 정책이 극단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는 체력도 든든하고 성장 잠재력도 크고 성장 그 지속력도 크단 말이에요. 국제 경쟁력가 높아요. 우리 경상수지 흑자잖아, 여전히. 그래서 이게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난이 심각한데, 여기에다가 세계 경제에서 금리가 터지고, 그게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고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지겠다. 저는 이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그 금융이 닥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 체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 특히 올해 연말 안에는 1,100원대 아래로 떨어져 줘야 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년 50%씩은 하락해줘야 돼. 그렇게 되면 해외로 이탈했던 국제 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국내에 되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덮치고 이게 신용 파괴를 작동을 시키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니까 그걸 막아낼 힘을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을 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정부가 이걸 몰라요. 물론 그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경제학이 무능해요. 그런 사실을 안 받아들여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사실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지금 현재 경제학은. 이 이론을 거쳐야지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현실을 보고 경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부동산도 좀 지금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하는데, 집값 매매가가 사실 바닥 찍고 어쨌든 상반기에는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아니다, 진짜 이건 반등이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시장도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패닉이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5, 6년 정도의 장기 침체기를 겪었던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이고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경제는 지난해 붕괴를 거쳤어요. 급매물들이 거의 다 소화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이제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근데 장기 정책이 초기에는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급등하게 돼요. 근데 국내 저축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부동산 수요는 일어나고 부동산 경기도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근데 투기 광풍이 불 때 축적된 국내 저축을 다 소진했어요. 그럼 앞으로 한 5, 6년 정도 더 추가적으로 저축이 축적돼야 부동산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장기 정책에 들어간다. 더 이상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장기 이제 정체 말씀하신 건가요? 그 장기 정체라는 게 왜 일어나냐면 우리 국민들은 그 자기 노후 자산의 거의 한 70% 가까이를 지금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버텨내요. 기어이 버텨낸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져요. 소위 말씀은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좀 정체로 갈 것 같다. 그게 한 5, 6년 정도 지나는데 앞으로 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나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게는 쏙 들어갈 거예요. 어쩌면 그때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최적기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투자 전문가들 그 얘기 하잖아요. 주위에서 그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얘기가 없는 때가 최적기라는 이야기를 이미 저보다 훨씬 뛰어난 투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해놨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좀 위험한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가계부채 뭐 2,000조, 뭐 전세 포함하면 뭐 3,000조 위험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서. 국내 경제 전문가는 물론이고 IMF 등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150%니 200%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공식 통계로 그 계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m 자는 미국에서도 1m 자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공인된 통계로 가계부채의 대 GDP 비율을 계산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IMF 등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계산하는 사람들 한국계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계부채의 공식적인 통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이에요. 이거는 애매하고 가계부채다.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어요. 분자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GDP는 또 가처분 소득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으면서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자기네들 멋대로 GDP에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분모를 작게 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엄청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통계 조작이에요.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계신용은 2022년에 1,868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는 2,162조 원이었어요. 이걸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의 대 GDP 비율은 86.4%예요. 이건 선진국의 평균적인 가계부채 비율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심지어는 150% 이상에 이른 나라들은 소득 수준도 높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도 많아요.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뭐 등등 미국까지 포함해서 다 100% 넘어요. 성장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근데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아예 후진국이나 소득이 아주 낮은 수준이거나 선진국이더라도 장기간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일본,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등의 나라들은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럼 어느 나라가 바람직해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더 바람직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자본 축적이 그만큼 많다는 걸 의미해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1,000억 달러를 한 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대출해주는 것과 그리고 1,000개 가게에 1억 원씩 대출해주는 것 어느 게 더 이익이겠어요? 신뢰할 만한 기업에 충분히 대출해주고 투자해주고 남은 돈으로 가게에 대출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은행에서 그 대출 받는 건 꿈도 못 꿨어요. 자본 축적이 충분치 못했으니까. 자본 축적이 충분해진 다음에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가계부채 비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 우리나라 가계 그 부채의 대 GDP 비율은 40% 초반대였어요. 그때부터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예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소득수준도 높아져요. 그걸 좀 제대로 좀 알고 가계부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역전세 문제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안 간다고 봐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세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로 저는 봐요.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40조로 인한 효과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돈이 다 소진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안 좋아질 수 있다, 집값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난 투기 광풍이 불 때 축적된 가계 소득, 가계 저축이 다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년은 가계 저축이 또 축적이 돼야 부동산 수요가 일어나요. 그 전에는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부동산 수요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앞으로 한 5, 6년 정도는 정책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죠? 향후 큰 문제가 될까요? 지금 부동산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데 이제 투자 많이 한 금융기관들, 이제 새마을금고 등등이요. 유동성 위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사람도 중병에 걸리더라도 좋은 의사 만나서 적절한 처방을 시적절하게 나을 수 있죠. 받게 되면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 등등의 유동성 위기에 빠지기 쉬운 금융기관들은 유심히 지금 관찰하면서 대응을 그때그때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다시 덮쳐온다면 부동산 시장에 더블 딥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금융기관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 그것만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소장님은 우리나라 지금 집값은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니고 이제 장기 정치 한 5년 정도 보시는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큰 게 터져버리면 한국 집값도 다시 좀 떨어지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부동산은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는 우상향을 했잖아요. 일본과 다르게. 일본이 장기 불안과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 부동산은. 일본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었잖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0.8%예요. 거의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국내 저축이 커지겠어요? 오히려 위축돼요. 소비는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장기 정책위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든 간에 2, 3% 성장이라도 계속 해왔고 국내 저축은 충분히 축적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후반에도 투기 광풍이 불었고 2010년대 중후반에도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이 장기 침체에 들어갔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경상수지의 과다한 흑자, 이것을 해외 투자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에요.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 투자로 유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켰는데 수출품 국내에서 생산한 비용 그대로 다 들었는데 당연히 내수는 위축되죠. 일본 경제가 초장기 침체 늪에 빠져든 게 그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2010년대 중반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또 거기에다 외환보유고까지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유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일본의 실패한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하루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학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가르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유불급이에요. 우리 몸이 성장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는 영양섭취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그 영양섭취가 과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만 등 성인병을 일으키잖아요. 만성질환을 일으키잖아요. 경상수지 흑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과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란 말 있잖아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경상수지 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가 사실은 경제난을 초래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봐봐요.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나라들, 일본, 독일, 대만, 우리나라, 중국 등등 성장률이 경쟁국에 비해서 낮아요. 물론 경상수지 흑자는 초기 10년 동안은 성장을 촉진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성장률을 더 낮춘다니까요. 그럼 한국 부동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당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게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환율 방어 정책에서 벗어나야 돼요.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해줘야 돼요. 그러면 경상수지도 균형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려도 안 벌어져요. 그러면 성장률은 6% 이상에 오를 수 있고 5년 안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달러 넘어설 수 있어요. 10년 안에는 10만 달러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우리나라에 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한국 경제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했었고 인구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뭐 집값도 우상향했다고 보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한 저출산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집값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상향을 못할 수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그분들은 사람 심리를 몰라서 그래. 20평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30평대에 살고 싶잖아요. 네. 또 30평대 살고 싶은 사람은 40평대 살고 싶잖아요. 네. 강남에 이해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강남에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교통 여건 좋지, 교육 여건 좋지, 문화 여건 좋지, 다른 모든 여건 좋잖아요. 거기가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강남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다들 살고 싶으니까. 그 투기라는 것은 그 주변적으로 계속 전염되잖아요. 전파되잖아요. 그 부동산 투기는 앞으로도 계속 벌어져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반지하 전세살이가 많았었잖아요. 많았죠. 다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부동산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들처럼 도시 한 부분에서 슬럼가가 형성될 수 있어요. 이게 강남 같은 데는 슬럼이 형성이 안 되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면 다른 지역에서는 슬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슬럼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 지방 그 대도시에 가보면 구도심들은 지금 쇠락하고 있고 다시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핵심, 그 다음에 서울 경기에서도 핵심, 이런 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런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은 심리 때문에 집값은 우상향하겠지만 거기서 어쨌든 가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는 어디선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집값이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닐 수 있다. 근데 그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특히 이제 맨하튼 같은데 그 도심에 대규모 슬럼가가 형성이 되고 흑인 거주 지역으로 이제 그 변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재개발하면 큰 일이 이제 기대되는 거예요. 그것도 슬럼가가 재개발돼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투기가 일어나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이론에 입각하지 말고 현실에 입각해서 봐야 돼요. 자,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이런 데 나오면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40, 50대시고 저번에 나이도 어리고 또 20대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메일 보내고 그러면 이제 같이 또 소통하고는 얼마나 저는 반갑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 일정이 이제 비는 시간에는 나오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또 일부 쪽, 다른 쪽에서는 저 이제 출연 요청했을 때 제가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부디 좀 양해 좀 해주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이 이야기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경제 파국을 치닫는 금융위기 요책 보시면 더 많은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최용식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